레디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오늘도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어떤 일부 시각에서는 공산주의를 해야지만 참된 평등이 실현돼서 참된 인권이 보장받게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인 하인리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유대인을 차별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아버지인 하인리 마르크스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얼른 독일 국교죠. 독일 국교인 독일 루터교로 개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루터교로 개종한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사실 이 아버지는 신앙심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어떤 이제 유대인 박해를 피할 목적으로 독일의 종교에 순응을 문화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굉장히 젊어서부터 낭비벽이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엄청나게 젊었을 때부터 갖다가 썼는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아들한테 지원을 했냐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인 마르크스에게 한 해에 700탈러, 탈러는 당시 독일의 화폐입니다. 700탈러나 되는 돈을 막 쏟아부었다라고 해요. 용돈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 당시 가장 부유한 학생도 1년에 500탈러 썼다고 하니까 마르크스는 젊었을 때부터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귀족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갖다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부모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불효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결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거의 안부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아들아 보고 싶다. 아들아 만나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한테 1년에 700탈러나 되는 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너 우리 얼굴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 때 트리어에 있는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한 번도 안 갔던 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돈만 계속 그냥 막 엄청나게 요구해서 받아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이 마르크스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느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엥겔스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이 엥겔스의 후원을 받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엥겔스의 친아버지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직물회사인 에르멘 앤 엥겔스의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르멘이라는 사장과 엥겔스라는 사장이 동업을 했던 거죠. 거기에 엥겔스가 맨체스터 지사로 취직해서 20년간 회사의 현금 상자나 계좌에서 교활하게 돈을 빼돌려서 정기적으로 마르크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동업했던 동업자 에르멘 사장 같은 경우는 참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벌인 사업에서 생긴 이유의 반을 먹어치웠다라고 자랑스럽게 편지를 써서 마르크스에게 엥겔스가 보낸 문구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반을 이렇게 횡령을 하면요, 요새 같으면은 처벌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뭔가 좀 경제법이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가와 귀족을 적으로 규정한 마르크스였지만 사실 그의 부인은 독일 명문가의 딸이었고 이 사실을 마르크스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서 자신의 아내인 예니의 명함을 예니 마르크스 부인, 구성 베스트팔렌 연함작이라고 자랑스럽게 써놨다고 하고, 심지어 예니 마르크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부인이죠. 이 사람은 편지 봉투를 금박으로 최고급 편지 봉투를 구성 베스트팔렌 연함작이라고 금박을 딱 호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부부는 귀족 가문인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많은 돈을 써서 홍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 공산주의 활동에 함께했던 친구 비렐린 볼프가 1864년 마르크스에게 많은 돈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1864년 여름에 마르크스는 외삼촌 리온 필립스에게 편지를 써서, 리온 필립스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필립스라는 가전제품 회사 있죠. 거기에 창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스라는 거대 자본 회사가 사실 마르크스하고 이제 피로, 가족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리온 필립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신이, 마르크스죠,
불프의 유산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많이 놀라시겠지만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도 하지만 주로 영국 주식이지요. 어쨌든 저는 주식 투자로 400파운드 넘게 벌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여기저기 틈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시 투자를 시작해볼 작정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친구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1년에 어느 정도 돈을 제공했느냐? 한국 돈으로 적어도 1년에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공했고, 그 외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을 파는 수입, 그리고 신문사의 기관 글 등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사실상 귀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어렵게 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마르크스가 두 딸을 남기게 되는데 두 딸 모두 아버지 마르크스의 사후에 각각 자살을 합니다. 라우라는 1911년에 66세 나이로 파리 외곽에서 남편 폴 라펑으로와 함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참 희한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자살한다. 이런 게 자살 이유가 돼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 딸도 엥겔스가 돈을 보내줘서 엥겔스의 돈에 기생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후원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대로 후원 인생. 그런데 라우라 부부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맡았던 사람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입니다. 즉 소련을 세운 레닌이라는 거죠. 그 레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라우라 선친의 사상이 누구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거침없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언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정말로 이 레닌의 말이 현실이 돼서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국가가 수년 후에 실현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말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죽인 거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학살의 대상이 되었는데 사실 마르크스가 아편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편이 당시에 진통제로 쓰였는데 엉덩이 종기가 고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아편을 굉장히 애용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말한 것이 사실 나쁜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아편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말 한마디 딱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사치와 향락의 파티를 굉장히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번 돈이 아니고 아버지 돈으로 했다가 아버지 돈 떨어지니까 엥겔스한테 돈 받아서 했다가 또 여기저기 후원 받아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치와 향락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굉장히 바람도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애처가 행세를 했지만 사실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피고 여자를 꽤나 밝혔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하녀와도 연인 관계를 맺게 되고 애까지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팔아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써댔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친어머니와 가족들, 누이들 모두 가난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르크스의 어머니와 친누이들은 마르크스를 엄청나게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했단 말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치와 향락 때문에 가산을 모두 탕진한 마르크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큰 채로 살았는데 어느 날 마르크스가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번다라는 뉴스를 듣게 돼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어머니를 결코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돈을 썼지만 가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돈 많이 번다라는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책을 썼길래 돈을 그렇게 법니까? 물어보니까 그 책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의 시발점이 된 그 유명한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책 제목을 든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이없다는 듯이 통탄하면서 아이고 지 자본도 못 챙기고 날려먹은 놈이 뭔 자본론 같은 소리를 해 이 말을 했다 그래. 여러분 부모님이 남기신 아버님이 남기신 지 자본도 못 챙기고 날려먹은 놈이 또 가족들도 다 경제적 공황 상태에 빠뜨린 인간이
뭔 자본론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지가 뭐 한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친엄마가 했다는 겁니다. 친엄마가.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권사회가 되겠습니까? 마르크스는 자기 가족 인권조차 침해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인권이 뭡니까? 자유주의의 확립과 법치주의의 확립이 인권이지, 절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시작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르크스의 삶을 보듯이 인권 침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예증이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볼 때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최우선 발생국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본주의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인권 침해가 심해지니까 결국 공산주의 혁명이 실현이 되고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사회주의 혁명 최우선 발생국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 두 나라를 꼽았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는 절대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본주의 발달이 잘 안 되고 낙후했던 러시아와 중국이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러시아는 당시 농노 해방이 너무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너무나 늦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세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중국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 농경주의 사회가 극복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예요. 이렇게 근대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들은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법치주의와 자유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국민들이 마음에 풍요를 느끼게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연관된 두 가지 기사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기사예요. 흉기 위협당해 옥상 끌려가던 초등생 구한 20대 여성 표창. 강 씨라는 26살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오후 5시 정도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중에 A양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인터폰을 딱 눌러서, 인터폰을 누르면 현관이 보이잖아요. 현관을 보니까 뭐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112 신고를 한 다음에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열어보니까 그때 마침 A양이 흉기를 든 남성과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쪽에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A양은 삑 하고 문이 열리자 재빠르게 남성을 피해서 강씨 집으로 스탁 하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흉기를 든 남자가 약간 우왕좌왕하더니만 창문을 열고 그대로 투신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무슨 비명 소리를 들을 때 사건을 확인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연 게 이 아이를 구한 결정적인 행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도움의 행동을 주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폭행도 살해도 봐도 모른 척, 중외관 문화 뭐길래. 범죄를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사람들을 중국 내에서는 외관, 방관자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중국인들은 눈앞에서 범죄를 목격할 경우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소년이 지난 11월 중국 후난성 창샤시에서 등교하던 9세 소년이 갑자기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키가 180cm가 넘고 몸무게가 120kg에 달하는 가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소년을 깔아뭉갠 채 흉기를 휘두르며 목을 졸랐습니다. 소년은 30분 동안 폭행당한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소년을 돕지 않았습니다. 살해 현장을 목격한 군중들 중 일부는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살해 장면을 촬영만 했을 뿐 소년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중국 간수성 칭양에 사는 소년을 향한 자살 동료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은 고교 시절 담임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백화점 8층 창틀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군중들은 SNS에 실시간으로 중계 영상을 찍어 올리며 빨리 뛰어내려라 라고 야유했고, 심지어 일부 군중은 죽을 생각은 있느냐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 긴급 투입됐지만 결국 소녀는 소방대원의 손도 뿌리친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광둥성의 한 도로에서 아이를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모른 채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고 2016년에는 베이징의 4성급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남성을 목격하고도 직원이 방관한 사건이 공분을 샀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는 범죄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외유관, 즉 방관자 문화가 심각하고 중국 국적의 A씨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은 풍조가 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묻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결국 중국에서 성공해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민의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자비로운 마음이 강해서 혹은 우리나라 민족이 중국 민족보다 우수해서 우리는 남들 범죄 현장에 피해를 당하는 거 보면은 문이라도 열어서 도와주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민족성이 악해서 안 도와주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공산주의 사상이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따라서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의 인권 보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네이버 모니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